2024년 옥스포드 대학교 국제법 강의실 731 부대의 생체 실험 20만 명의 위안부 강제징용. 일본은 이 모든 전쟁 범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가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뻔뻔한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인 교환학생 민지의 발표는 강의실을 침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일본의 실체와 마주한 영국인 학생 에밀리. 그녀는 충격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인류의 양심을 저버린 일본의 치졸한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런던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어릴 적부터 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국 외교부에서 일하시는 외교관이셨고, 어머니는 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문학작품을 읽어주셨어요. 셰익스피어부터 제인 오스틴까지 영국의 고전 문학들을 잠자리 책으로 읽어주시곤 했죠. 아버지는 업무 특성상 자주 해외 출장을 다니셨는데 그때마다 각 나라의 유명한 책들을 사오시곤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일본 출장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 보기엔 현대적이고 세련된 나라지만 그 속에는 오랜 전통과 깊은 문화가 숨어 있단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제가 처음 일본 문화를 깊이 있게 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영어로 번역된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었습니다. 이 책은 어머니 서재에 있던 책이었어요. 어느 비오는 주말 오후에 우연히 집어들었다가 단숨에 읽어버렸답니다. 1960년대 말 일본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소설은 제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지요. 곧이어 상실의 시대도 읽었는데 그때부터 일본어를 배워서 원서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시는 듯했지만 제가 진지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심지어 도쿄에서 열린 문학 심포지엄에 참석하실 때 저를 데려가 주시기도 했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교관으로 계셨던 아버지는 특히 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와 정치적 관계에 대해 잘 알고 계셨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일본 문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현대 문학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과 편지도 주고받았지요. 1년에 한 번씩 일본 학교와 교류회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신이 났었습니다. 특히 교류회를 준비하면서 어머니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요. 영문학 교수님이셨던 어머니는 문학작품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도 이런 경험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도 컸죠. 앞으로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아시아의 문화를 서양에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이번 학기에 일본인 유키를 룸메이트로 만난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토에서 온 유키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좋아하는 저에게 그의 모교인 교토대학교 출신인 유키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특히 그녀의 아버지가 교토대학교에서 일본 근대문학을 가르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기숙사 휴게실에 앉아 책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실의 시대를 영어로 읽은 제 경험과 일본어 원서로 읽은 유키의 감상을 비교하면서 번역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죠. 유키는 제가 일본어로 된 책을 읽을 때마다 어려운 단어나 문구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이 부분은 일본어의 미묘한 뉘앙스가 영어로는 완벽하게 전달되기 힘들어요. 유키가 해변의 카프카의 한 구절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본 문학의 깊이에 더욱 빠져들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국인 교환학생 민지의 발표가 저의 모든 관점을 바꿔놓았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민지는 국제관계학 수업 시간에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발표했는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1940년대 일제는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고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민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그때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물을 보이셨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유키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일본의 한 면만 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민지가 저를 한류 문화 동아리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학생회관 세미나실에서 모이는 동아리였죠. 처음에는 한국 영화 감상과 토론으로 시작했는데 나의 아저씨와 살인의 추억 같은 작품들의 깊이 있는 연출과 스토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아리방에서 처음 마주한 한국 라면의 맛은 충격적이었어요. 민지가 끓여준 신라면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죠. 단순한 라면이 뭐가 그리 특별할까 했는데 첫맛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일본 라멘과도 다른 맛이었죠. 매운맛에 기침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어머나 너무 매워요. 물을 연신 마시는 제 모습에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면이에요. 특히 대학생들이 자주 먹죠. 민지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치즈 좀 넣어 드세요. 매운맛이 좀 순해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풀기도 해요. 민지가 라면 위에 치즈를 올려주며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매운 걸 어떻게 매일 드세요? 제가 물을 들이키며 물었어요. 이게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거든요.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몰래 먹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게 시작된 한류 문화 동아리는 매주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K-팝 댄스 연습, 한국어 학습, 그리고 한국 드라마 감상까지. 특히 오징어 게임을 다 같이 보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 토론했던 시간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양극화 문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은 처음 봤어요. 독일에서 온 안나가 말했어요. 맞아요.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프랑스 유학생 피에르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예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일제강점기 이야기가 자주 나오던데 실제로 그 시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순간 동아리방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키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그 시기는. 민지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유키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닌가요? 이제는 그냥 오래된 이야기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시고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계신데요. 순간 세미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학생들도 말을 잃었고 저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건 이미 해결된 문제 아닌가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해결이요? 공식 사과도 제대로 없었고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무슨 해결이라는 거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아리 회장인 마이클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주제로 제대로 된 토론회를 열면 어떨까요? 각자 자료를 준비해 오면 좋겠습니다. 마이클의 제안으로 그날의 긴장된 분위기는 일단락되었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키와 민지 두 친구 사이에서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민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어제는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제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지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며 말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록이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영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 책을 받아들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유키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책을 보더니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라면을 먹고 케이팝을 듣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 이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불편한 진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도요. 민지가 건네준 증언록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충격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만 했습니다. 영국 의회 도서관은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자료들이 방대하게 있었고 그곳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사실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1943년 영국군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일본군 위안소의 실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국군 포로수용소 근처에 있던 위안소에 대한 목격담이었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잔혹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영국 자료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라 더욱 객관적이에요.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오래된 신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영국 더타임즈의 보도였죠. 일본은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게 다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35년간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고작 이것뿐이라고요? 그때 옆자리에서 공부하던 유키가 제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밀리, 당신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유키, 이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예요. 여기 영국 자료들을 한번 봐요. 제가 자료들을 보여주려 했지만 유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은 늘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도 피해자였다고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그건 다른 문제죠. 민지가 어느새 우리 옆에 와 있었습니다. 전쟁 피해와 식민 지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기에 원자폭탄 투하라는 비극을 맞이한 거고 한국은 애초에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도서관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행히 그때 사서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셨고 우리의 토론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기숙사 라운지에서 우리의 토론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주장도 있어요. 한 일본 유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민지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개화기에 들어서고 있었고 오히려 일본의 식민 지배로 자주적 근대화의 기회를 빼앗겼죠. 대한제국 시기의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1900년대 초 대한제국의 근대화 정책들, 하지만 일본이 이를 강제로 중단시킨 기록들이 가득했죠. 이건 마치 강도가 들어와 집안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나서 내가 없었으면 너희는 굶어 죽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제 말에 라운지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유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녀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940년대 일본 군부가 작성한 기밀문서였는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식민 지배가 아니라 문화 말살이었네요. 자료를 읽으며 중얼거렸을 때 옆에서 책을 찾고 있던 유키가 그 자료를 흘끗 보더니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을 향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국제법 수업 시간 교수님께서 특별한 주제를 던지셨습니다. 오늘은 영토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요.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유키와 민지가 서로를 힐끗 쳐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영국 학생 마이클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현재 분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죠. 민지가 즉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조약 초안을 보면 명백합니다. 1949년 11월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더구나 1951년 러스크 서한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이 확인됩니다. 잠깐만요. 유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고 있을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실효적 지배란 무엇일까요?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영토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 설치, 법 집행, 경제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죠. 제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입니다. 1954년부터 등대를 설치했고 경비대도 주둔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현재 독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계속해서 ICJ 제소를 요구할까요? 이 전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이미 한국 영토인 곳을 분쟁 지역화하려는 전략이에요. ICJ 제소 자체가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마이클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보면 독도는 이미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1905년 시마네 현 고시보다 앞선 것이죠. 유키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다른 한국 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역사 왜곡 아닌가요?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유키의 얼굴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우리도 나름의 근거가 있어서. 어떤 근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1905년 시마네 현 고시는 명백한 침탈행위였어요. 당시 한국은 이미 일본의 강압 아래 있었고 항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더구나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을 보면 일본 스스로도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잖아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키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당신까지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예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역사적 증거들이 모두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할 건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죠.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자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특히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유키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에밀리,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카페테리아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키는 처음으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 일본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 깊은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 그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아픔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법 수업에서의 토론 이후 캠퍼스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포드 학생회는 동아시아 평화 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준비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포럼에서 역사 왜곡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겁니다. 민지가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했어요. 하지만 일본 유학생회에서 즉각 반발했답니다. 그건 너무 일방적인 주제 선정이에요. 양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균형이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룬다는 거죠? 회의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중재자로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룰 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일본 측에서는 계속해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주제로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학생들은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한 진정한 미래는 없다고 맞섰죠. 포럼 당일 첫 번째 세션은 교과서 왜곡 문제였어요. 민지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녀가 프로젝터로 보여준 내용의 청중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단 2줄로 축소되어 있고 강제징용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서술되어 있죠. 유키를 포함한 일본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한 영국 교수님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1980년대에 일본에서 연구할 때 봤던 교과서와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의 교과서가 더 왜곡되어 있네요. 이건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했어요. 특히 독도 문제를 다룰 때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한 국제법 교수님이 지적했습니다. 1905년 시마네 현 고시는 당시 한국이 일본의 강압 하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죠. 마지막 세션에서는 해결 방안을 논의했고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유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과 실제 역사적 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더군요. 이제는 이런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럼 이후 캠퍼스 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정기적인 세미나도 열리게 되었어요. 특히 일본 학생들 중에서도 진실을 알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죠. 에밀리,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유키가 물었습니다. 천천히라도 변화는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처럼요. 제가 대답했을 때 유키의 눈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우리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 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옥스포드 대학교 최초로 한일 역사 진실위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요. 위원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역사 왜곡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키가 놀라운 제안을 했죠. 일본 교과서의 변화 과정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언제부터 어떻게 왜곡이 시작되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영국 국립도서관과 옥스포드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일본 교과서들을 모두 분석했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82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가 시작됐네요. 자료를 검토하던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특히 침략이라는 단어가 진출로 바뀌고 위안부 관련 내용이 삭제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는 영국 학술지에 실렸고 BBC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국의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 역사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유키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우리 논문이 일본 언론에 보도됐어요. 아사히 신문에서 특집으로 다뤘대요. 기사를 읽어보니 놀라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역사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네요. 민지가 기쁜 듯이 말했어요. 졸업식 날, 우리 셋은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지만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되어 한일 관계를 연구하기로 했고 유키는 일본으로 돌아가 역사 교육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본부의 문화재 보호국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민지가 말했어요. 네, 처음엔 작은 동아리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되었잖아요. 유키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민지의 발표를 들었던 그날부터 독도 문제로 치열하게 토론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평화로 가는 길이 될 테니까요. 석양이 물드는 옥스포드의 하늘 아래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에 만날 땐 더 나은 세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민지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의 건배 소리가 캠퍼스의 저녁 노을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옥스포드에서의 3년이 끝났지만 우리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